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오독 26회 귀향의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 저와 같이 한강공원 가실래요? 저요? 민들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직입니다. 잠깐만. 한강공원 가서 뭐 하겠? 한강 변신. 저희가 그 기쁜 소식 있죠. 도편 추방으로 이웃나라로 추방당했던 약쟁이가 드디어 추방 기간을 모두 마치고 귀국해서 오늘 왔습니다. 와! 인사해. 안녕하세요. 청취자 대표 약쟁이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추방당했어요. 거기서도?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게. 가기 전에 트럼프 겁나 까고 갔으니까 추방이. 그래서 그랬구나. 뭐야, 그 메모지를 그런 걸 갖고 온 거야? 네. 진정한 약쟁이. 그래서 없어가지고 오늘 일하고 와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하고 오셨어요? 이면지. 예? 일하고 오셨어요? 네, 진짜? 네, 월요일부터 일했어요. 엄청난 녀석이야. 그럼 이제 안 돌아가실 공산이 크시겠네요. 계획은 한 달 나갔다가 여행 겸사겸사 땅도 보고 네. 집도 보러 나갔다가 네. 한 달 후에 돌아와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나가실 계획이었잖아요. 네.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쫑났나 보네? 좋은 땅을 보고 돈 벌려고 오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자기 욕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나서 일단은 아니, 가라. 그런 얘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관타나모로 안 간 게 어디야? 관타나모로 끌려갔으면은 뭐.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지. 네. 어쨌어요? 미국 어디 갔다 왔어요? 얘기 좀 해봐요. 별로 할 얘기가 크게는 없는데 그냥 시애틀이랑 LA 갔다 왔고요. 뭐 길게 가진 않았고 일단 처음 갔을 때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시애틀 춥지. 네, 처음 생각보다 추워서 조금 고생했고요. 그 외에는 뭐 별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부부싸움은. 뭐 한국에서랑 빈도는 비슷한. 네, 더 잦진 않았습니다. 뭐 재미난 일 없었어요? 특별히 재미난 건 없었고, 간 첫날 별일은 아니긴 한데 조금 문화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 사실 조금 감사했던 게 첫날 제가 교통카드를 샀어요. 한 달 동안 쓸 거를. 그래서 월권을 끊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 정도를 썼는데 첫날 제가 첫날에만 $100. 그걸 네, 사느라고 썼다 돈을. 네, 그걸 샀어요. 이제 한 달 동안 탈 수 있는 거를 샀는데 버스를 처음 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사람 어떻게 넣고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카드를 우리나라처럼 터치식으로 찍는 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어딜 넣어야 될지 몰라서 돈 넣는데 넣었더니 얘가 빨아들인 거예요. 쑥? 네. 근데 이게 차라리 쑥 빠져 들어갔으면은 덜 당황스러울 텐데, 쑥 빨아 들어가는 것 같더니 걸려서 앞에 한 3mm 정도 나와 있는 거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제 뒤에 사람들은 돈을 넣지도 못하고. 이제, 민폐를 끼치겠구나. 제가 이제 간 첫날 완전히 민폐를 끼친 거예요. 근데 영어도 잘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I'm sorry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근데 그때 기사분이 여성분이신데 이제 저한테 일단은 뭐 이렇게 별 말을 안 해요. 일단은 저 뒤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누가 들어올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돈 낼까 봐. 예, 근데 생각보다 돈을 내는 사람이 많았고 거기가 이제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은 코스라서 생각보다 돈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을 넣지 말라고 하고 안 받더라고요, 기사가.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에 해를 끼친 셈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은 그냥 들어가래요, 전부 다. 들어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하고 이제 혼자서 주행 구간 동안에 이거를 빼보고 혼자서 손가락으로 빼보기도 하고 막 열쇠로 한번 꽂아보기도 하고 안 빠져? 네, 안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그러더니 저보고 어디까지 가냐, 다운타운까지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는데 그 구간이 사실 굉장히 짧은 구간이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다운타운에서 누군가를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종점까지 따라갈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100짜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다운타운 제가 내려야 될 곳에 두 분이 타더니 엔지니어? 네, 저는 이거를 뭐 풀고 어떻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벤치로 잡아 빼. 네, 잡아 빼고는
정말 유유히 괜찮다면서 저를 보내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 그 어떤 사람, 그냥 그 모든 손해를 기사분이 혼자 감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태도가 다르잖아요. 친절하다, 여유가 있더라, 예, 사람이. 근데 그걸 제가 첫날 느끼니까 이 도시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이 된 거죠, 제가. 그러고 굉장히 제가 멍청하게 느껴지고, 어쩌면 내가 버스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네. 그래서 정말 되게 당황스럽고 그때부터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을 보냈다는. 네. 여기서 우리랑 너무 놀다 가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바보들 같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는 집에 가서 그때 또 시를 썼다며. 오늘 버스 카드 버스 카드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시고. 네. 내일 그랬나 또 봐요. 운전하시고. 페터슨이신가? 그랬습니다. 그 LA에서는 야구장 갔었다며요. 제가요? 그리고 지도를 나한테 그렇게 보냈잖아. 아니, 야구장은 근처다. 구경을 안 하고. 네. 숙소가 거기 근처여가지고. 네. 그러시군요. 지도 주고 받는 사이였어? 단체창에 올렸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렇군요. 아유, 뭐 저기 만들에 뭐 별일 없었어요 한 주간? 큰일은 없었는데 어. 한 2달 전인가? 저 잠수 탄 그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수지 그 잠수는? 잠수 타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잠수? 잠수가 두 종류가 있었잖아. 아, 그러니까 아, 약간 지방에 사는 아. 약간 독립하신. 독립하신 분. 상습 잠수녀. 예. 어.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못 믿었는데 어쨌든 만나기로 해서 토요일에 보기로 했어.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전부터 자꾸 확인했어. 진짜 어디서 보는 거죠? 보는 거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불안한 거야. 옛날 그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다가 이제 딱 약속 장소 됐는데 이게 저 도착했어요 이랬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설마 이랬는데 이제 좀 뒤에 연락이 왔어. 그래서 만났죠. 만나서 이제 몇 년 만에 보신 거예요? 2년인가 3년인가? 만났는데 그동안 이제 내가 이렇게 캐묻지 않았어요. 뭐 일상 얘기하다가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 그때는 자기가 뭐 이런저런 뭐 집안일 뭐 회사일 뭐 안 좋은 게 이렇게 막 겹쳐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뭐 너무 미안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뭐 미안하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지. 뭐 그러고 다 좋았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지 예전에 비해서 되게 초췌해 보이는 거야, 사람이. 좀 뭐 고생을 한 건지 뭔지. 되게 초췌해 보여서 그냥 약간 안쓰럽게 생각하고 헤어졌습니다. 끝. 그날 컨셉이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컨셉까지 해가고 나서 만날 그런 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동반은 뭐 하고 지냈어요? 빨리 얘기해봐. 저는 뭐 통영 갔다 왔어요. 도다리 쑥국 먹고 왔나? 네, 그건 맛있더라고요. 그 당연히 맛있지. 강원 쌤이 추천한 집을 또 갔어? 네. 그래서 다음 날 멍게비빔밥을 먹어보려고. 이건 그 맛이 어떤가? 비린 맛이 너무 확 나가갖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다.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지. 회 잘 못 먹는 사람은 네. 그건 좀 그럴 수 있지. 안 그래도 회를 잘 못 먹는데 그 비린 걸 먹으니까 그냥 하루 완전 다 날렸어요. 도다리는 원래 지금보다는 6월 이때가 살이 제일 오르고 제일 큰데 지금철은 와서 산란하고 힘 빠져가지고 이제 흐물거릴 때 잡아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로는 지금은 그래서 회로는 못 먹고 그거를 이제 끓여서 뼈채 끓여가지고 먹는 건데 잡히기는 지금이 제일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먹으면 맛은 좋죠. 쑥이랑 또 네. 쑥 향이 좋으니까. 쑥 향이 괜찮더라고. 국물도 괜찮고. 맛집 기행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나? 팟캐스트 하나 또. 그 뭐 남자끼리 가서 아니 혼자 갔어요. 좋지. 가서 차를 빌리려는데 하루에 7만 원, 8만 원 이런 거예요. 경차인데도. 제주도도 한 4만 원이 빌리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고. 걸어다녔는데 너무 다리가 아팠어. 아니 그러면은 저기 쏘카라도 하지. 그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냥 이거 걸어다녀 보자. 저 여행 가서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고. 버스도 타겨보고. 문지기는 네. 뭐 어떻게? 계속 똑같이 뭐 똑같이? 일하고. 직원들이 속색이고. 네.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게. 네. 직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직원들하고 공동 경영 체제로 한번 가봐. 그러면. 상상하기 그러면 싫은데요. 경영자가 너무. 대체 몇 명 되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도 많은데. 그랬군요. 네. 저도 뭐 저기 요번에 이제 드디어 좀 여유가 좀 생겨서 영화도 좀 많이 보고 저 뭐죠? 레디 플레이어 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오락 영화로서는 뭐 이거보다 더 재밌을 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재밌고 근데 비주얼 쇼크를 받았다는데 그거는 사실 비주얼 쇼크 같은 거는 전혀 없었는데 게임 특히 가정용 콘솔 게임 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 영상에서
계속 봐오던 정도의 비주얼이었거든요. 그게 저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 2 오프닝 영상 이런 것만 봐도 뭐 그 정도는 나오는데, 근데 그 수많은 캐릭터나 이런 거 레퍼런스들을 다 써가면서 스토리를 좀 정교하게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껴맞춰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은 뭐 그냥 그랬는데 굉장히 추억 돋고 재밌었다. 건담 나올 때 쌀 뻔했네. 건담 나올 나와요? 때 건너 쫙 이렇게 쫙 펴 이렇게. 그냥 쟤 사토신가? 이름 뭐야? 뭐 걔 왜 저 자꾸 웅크리고만 있고 안 싸우나 했더니 건담이 쫙 저 멀리서 오는데 아이고. 그리고 내가 웃긴 게 그 여의도 그 2관하고 3관이 붙어 있어요. 여의도 CGV가. 그래서 내가 레디 플레이 원인 줄 알고 3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2관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봤거든.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가서 레디 플레이 원 봤는데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되게 재밌어요. 진짜 이거 공포 영화 중에 올해 나온 거 중에 제일 재밌다. 내가 본 거 중에는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주간순위. 자, 주간순위 그날 바다를 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세월호 얘긴데 그 중세 마녀 사냥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를 믿지 않게 됐잖아요. 아니죠. 지금도 믿죠 보통. 아무도 믿지. 근데 그날 바다 보면서 과학이 이 마녀를 걷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론 정치에서는 과학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바람이었습니다. 과학이 이겼으면 좋겠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날 바다에 있어서는 재미 어때요? 재미 오락성으로 봤을 때. 몰입도 있어요. 몰입도 있어. 괜찮다. 그날 바다. 재미로만 봐도 재밌게만 볼 수 없지만. 자, 그리고 오늘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봤는데 저도 방금 이게 딱 영화 4편을 섞으면 딱 이 느낌이 나더라고. 그 예전에 사인이라고 있어요. 멜 깁슨 나오는 거. 그리고 클로버필드 10번지랑 나는 전설이다랑 눈먼 자들의 도시 요 4편을 다 이렇게 섞은 그 감성이에요. 스토리는 또 이제 다르지만. 그리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 되게 재밌고 마지막에 저는 이게 범인이 나오는 건지 귀신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부터 이제 괴수 영화라는 건 나오는데 마지막에 괴수들을 다 처치 안 하고 처치하려고 이게 총알 탁 장전하고 끝나잖아. 그것도 멋있었어. 마무리까지.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그 클로버필드의 세계관에 넣으려고 했었대요. 애초에. 그 괴수가 생긴 것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넣으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늘지. 일단은 단독 영화로 떨어져서 나왔는데 그 앞으로 합쳐질지 어쩔지는 모른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영화. 네, 재밌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저예산으로. 그리고 그 주연 여주인공 에밀리 블런트인가? 에밀리 블런트. 엄청 이뻐. 그래.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근데 이 친구 근데 약간 근데 약쟁이 닮았는데 에밀리 블런트? 여기 안 보이니까 마음이. 약쟁이 블런트. 근데 이 배우가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의 조연으로 나오는데 되게 안 이쁘게 나와요 거기서. 근데 그 다음에 비서로 나오죠. 그때 그 좀 잠깐 나온. 시카리오 나온 맞아. 사람 아니에요? 네. 시카리오 나오는데 거기서 근데 안 꾸미고 나와도 되게 이쁘던데요. 근데 되게 예쁘게 원래 이쁜 배우구나라고 느낀 게 예전에 탐 크루즈랑 나온 그거 뭐죠? 계속 부활하는 거. 리스폰 자꾸 태어나는 거. 갑자기. 엣지 오브 투모로우. 거기서 엄청 이쁘게 나오거든. 여기에서도 그 연장선으로 예뻤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저 약쟁이가 온 거 특집으로 약쟁이가 언제 귀국했죠? 목요일이요? 목요일? 지난 목요일 날 일기 예보가 황사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어요. 심한 걸로 예보가 됐는데 막상 그날이 됐더니 황사가 안 왔어. 한 번 틀렸죠. 난 그 일기예보가 틀렸는데 그게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황사가 다 날아가가지고 그 화창했던 날이 예보한 게 있었어요. 그날 왜 강풍이 불어서 황사가 다 물러갔나 했더니 약쟁이가 새바람을 몰고 온 거 아닙니까? 역시 약쟁이야. 저 다 마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누렇게 떠는 아니야? 네. 한 달에 뭐가 들나 도라지 좀 나잖아. 그래서 약쟁이 귀국 기념으로다가 약쟁이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가? 괴물입니까? 괴물인가요? 괴물. 오랜만에 봉준호 감독의 이제는 고전으로 등극한 괴물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두는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중학생 딸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한강에 괴수가 출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강두의 딸마저 괴수에게 잡혀간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 강두는 정부기관에 격리되고 그 사이 딸에게 전화를 받아 생존을 확인한다. 딸을 구해달라는 강두의 요청을 정부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강두와 나머지 가족은 탈출을 감행한다. 이제 강두네 가족은 정부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 와중에 딸을 직접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국가란 무엇인가? 괴물. 이번 주 괴물은 우리 새 코너 예전에 파일럿으로 한번 두 번 정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폭망하고 접었다가 다시 부활시킨 새 코너 만들의 확대 해석. 민들레 특강. 그래서 민들레가 이 괴물에 대해서 앞으로 3시간 동안 좋은 이런저런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실제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그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영상 자료와 같이 하는 거라서 강의가 자연스럽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없이 하려니까 해볼게요. 먼저 총평 느낌? 소감을 한번 어떻게들 보셨는지. 네, 어떻게들 입었어요? 보셨는지. 저기 우리 동바부터 얘기해봐. 예전에는 와 이런 영화가 드디어 한국에 나왔구나. 진짜 막 몇 번을 돌려보고 봤는데 거짓말하지 마. 영화 별로 안 보잖아. 극장에서 한번 보고 집에서 나왔을 때 다음번 한번 보고. 근데 지금 봤는데 그때 그 충격이랑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온데간데 없고. 괴물이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있잖아요. 엄청난 물이 막 파도처럼 퍼질 것 같은데 그냥 돌 하나 던진 것처럼. 너무 안 좋았어. 안 좋았다. 장면들이. 그러니까 비주얼에 실망했다. 갑자기 예전 거 다시 봐서 그런지. 10년 됐으니까. 저기는 10만이. 10만이래. 저는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스토리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났고 그리고 괴물의 특수 효과 이런 것들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보니까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사회적인 내용들. 그런 게 좀 보이면서 영화가 조금 새롭게 보였어요. 다시 봤는데 새롭게 재밌게 또 봤습니다. 재밌었다. 네. 약쟁이 안 보고 왔지. 보라고 해서 어제 보고 왔는데요. 저는 10년 전에 저도 봤었는데 분명히 그때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1,300만 중에 하나였는데. 1,300만 나왔나? 네. 쇼박스 대박 났었구만 이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근데 1,000만 영화를 잘 안 보잖아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었던 그만큼 유명했었나 봐요, 그때.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던데요, 저는. 그래? 10년이 지나도 재밌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많은 큰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영화에서 보여준 거랑 정말 똑같고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그런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가 좀 보이긴 하더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다시 지금은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효한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게 봤고요. 그 우왕좌왕하는 정부기관의 허둥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아주 세련되고 또 아주 또 우스꽝스럽게 잘 묘사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 괴물 처음 봤을 때 이 비주얼 쇼크에 오히려 더 가까웠었는데 와, 이 대낮에 저 괴물의 CG를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질감이 안 나도록 이렇게 잘 등장시켜서 연출했구나 하면서 좀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봐도 동반은 촌스러워졌다고요. CG가. 그런데 저는 아직도 괜찮더라고요. 네, 오히려 저는 어제 충격받았는데요. 어제 충격받았어요. 요즘 나온 영화처럼? 예전에 10년 전에는 저거 사람이 탈수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질감이 없구나 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어제 보고는 불타는 장면을 빼고 맞아요. 네, 빼고는 다 너무 진짜 같고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맞아요. 뛰어다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다가 또 변희봉 씨의 이 아크로바틱한 그 안면 근육 연기 뭐 이런 것도 얼굴 CG 아니야? 그거 돼서 아주 유효하게 재밌게 봤다. 그렇습니다. 저는 CG 불타는 장면이 너무
어설퍼서 영화 볼 당시에 CG에 일단 실망했었고 당시 2006년에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당시 뭐 생각보다 별로네 1000만이라는데 별로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주변에서 이제 보라는 얘기를 좀 몇 번 들어서 지인들한테 아니 그 10년 전에 재미없는 영화를 왜 그러지 하고 다시 봤더니 보통 괴수 영화 공식이 있잖아요. 괴수가 도시를 막 파괴하고 인간 영웅이 그 괴수를 처치하고 막 통쾌하게 끝나는 그 공식과 되게 다르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괴물을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보면서. 그리고 괴물의 좀 비주얼 쇼크 할 만한 건 그 잘 보면 물고기가 옆구리에 이렇게 껴있어. 나중에 괴물이 죽기 전에 물고기가 빠져. 그런 아이디어는 아주 비주얼로 괜찮았다. 근데 이제 그땐 재미없었는데 요즘에 다시 보면 암울하고 소름 돋고 슬프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할까요? 첫 장면이 2000년 2월 9일 그 영안실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독극물 영안실이 아니라 영안실이요? 그 연구실 같은 데죠. 영안실이라고 자막에 나오던데? 그래? 자막이 난 내가 본 건 자막이 없던데. 그래서 그 미군이 하는 말은 다 그냥 영어로만 나오고 자막. 진짜? 난 돈 주고 네이버 무비에서 다운받은 건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어? 2000년 2월 9일 이것도 안 나와요? 아니 그건 알아. 나 영어 잘한다니까. 날짜 안 나와요? 날짜는 나왔어요. 2000년 2월 9일 뭐 주한 미팔군 영안실 이렇게. 영안실? 예. 영안실. 그러니까 뭐 포르말린 뭐 포르말린.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소재까지는 실화예요. 실제로 2000년에 주한 미팔군이 독극물 방류했었고 봉준호가 그 소재를 따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독극물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 미군이 먼지 때문에 버리라 그러잖아요. 먼지가 있으니까 독극물 버려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먼지가 있으면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그 먼지와 독극물 얘기는 자,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하고. 자, 그러다 이제 그 독극물을 먹은 걸로 추정되는 그 몇 년 뒤에 이제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장면 있죠. 한강의 그 헤드폰녀. 막 사람들을 막 수십 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그 딸 역할 고화성이 이제 잡혀가죠. 괴물한테. 그리고 이제 분향소 씬이 나오는데 제가 유가족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유가족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슬픈 사람들, 슬퍼하기 바쁘고 그 슬픔에 지친 사람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근데 여기 장면에서 되게 슬퍼야 되는 장면인데 좀 우스꽝스럽게 연출돼서 막 가족들이 막 변희봉이 막 그러잖아요. 니 덕에 우리가 다 모였다 막 이러면서 그럼 막 4명이서 뒹굴로 막 박해일이 손가락 드롭킥 날리고 막 약간 웃기게 연출이 됐잖아요. 그 봉준호가 당시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 슬퍼야 되는 상황인데 웃기게 해서 관객들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대요. 제대로 그 의도였다면 좀 제대로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나 꺼리낌 없이 다 웃지 않나? 그 장면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게 나오잖아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게 좀 난감한 기분을 들게 하고 싶었다는데 난감하다는 문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그러지 않았어? 근데 웃으면서 좀 웃어도 돼 이렇게 느꼈나? 근데 그 카메라 앵글이 처음에 이제 분향소를 쫙 다가가잖아요. 영정 사진으로. 그때는 당연히 그래? 슬프겠거니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누구나. 그 왜 장례식장에서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생긴 에피소드 같은 게 많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나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실 현실은 되게 슬픈 자리고 슬퍼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너가 볼 때 그런 감정을 느꼈냐고 그렇게. 그냥 저렇구나. 그냥 저런 게 참 현실이지 이런 생각. 그래? 난 그냥 들었네요. 웃기던데. 저는 감독 의도대로 웃으면 좀 되나 뭐 이런 웃긴 느낌. 웃는데 이런 조심스럽게. 거잖아요. 깔깔 웃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웃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웃게 되는 나는 아주 거죠. 깔깔. 왜냐면 고화성이 죽지 않았다는 거는 영화를 안 본 관객들은 다 알잖아요. 왜냐면 광고에 나오니까 그 트레일러에 고화성이 잡혀가서 어디에 있다는 거 갇혀 있다는 게 트레일러에 나오니까 그 시점에는 이 고화성이 죽지 않았다 혹은 끝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 시점엔 관객이 아는데 하여튼 뭐 그랬네요. 저는 깔깔 웃었어요. 나만 나쁜 놈이구만. 한국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색출하죠. 괴물이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접촉자 그래서 색출해서 이제 송강호가 극중 이름이 강두인데 강두가 끌려가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대처가 뭐였냐면 바이러스 색출을 하면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해요. 군대를 모기차. 모기차로.
그 막 군대를 동원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강도가 끌려가는데 여기서 살짝 봉준호의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배두나 등장할 때랑 박해일 등장할 때의 분향소 옆면이 카메라 그 장면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화환 중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박해일 등장씬이랑 배두나 등장씬 두 번 보이는데 이 영화가 2006년 영화고 대구 지하철 참사가 2003년 2월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2006년이면 이제 점점 옛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예견이 돼버린 게 세월호 때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이 화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영화랑 또 영화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래의 비극적인 예견을 묵시록이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아마겟돈처럼 묵시록처럼 됐다. 좀 그런 슬픈 생각이 들었고 그 말 나온 김에 대구 지하철 참사 잠깐만 소개해주면 어떤 우울증을 앓던 좀 정신질환 앓던 사람이 대구 지하철 중앙역 부근에서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지하철이라면 불 지르면 역한으로 피한 다음에 다음 역에서 이제 문 열고 다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어야 되잖아. 정상적인 지하철이라면. 근데 그 불난 기관사가 대피 방송이랑 본부의 보고랑 상대편 맞은편 지하철의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자동 경보가 울렸는데 이 기관사가 보고를 안 하니까 오작동이라고 판단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해요. 그리고 맞은편 열차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총 200명이 죽었죠. 200명 정도가. 맞은편 열차에서는 화재시 진입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불난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던가 아니면 빨리 지나가든가 해야 되잖아. 근데 바로 옆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이제 나중에 뒤늦게 상황 파악을 조금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본부에서 명령을 내리죠.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다 죽어가고 있고 나중에 이제 본부에서 뒤늦게 상황 파악하고 도망가라고 이제 무전을 치려고 했으나 그때 이미 전기줄이 다 끊겨서 대피 명령은 못 내렸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기관 그러니까 전철 있잖아요. 맞은편 이 기관사는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냥 도망가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마스터키를 뽑고 도망가가지고 그럼 다른 직원이 와도 문을 못 연단 말이죠. 그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시스템으로 한 200명 정도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세월호 배에서 동영상 중에 하나가 애들이 하는 대화 중에 그런 대화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농담 반 장난 반으로 야 이거 배 침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떤 애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예전에 지하철도 그렇잖아 하면서 대구 지하철 얘기를 해요. 지하철도 그렇잖아. 안전하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 죽었잖아. 나간 사람들은 살고. 그 얘기를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그 대화에 등장하는 애들은 뭐 다 죽었죠.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있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화환에 대구 지하철 유족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봉준호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또 영화 나오고 8년 뒤에 묵시록처럼 돼버려서 그게 참 이렇게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자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송강호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이제 병원에 격리돼 있는데 그 장막에 격리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장막 바깥에 이제 다 같이 병원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송강호가 새벽에 전화를 받죠. 고화성한테. 그래서 이제 알죠. 아 딸이 살아있구나. 근데 이 송강호 강도는 어떤 캐릭터냐면 한강 매점지기이고 잠도 그냥 거기서 자요. 뭐 집도 변변찮고 우리 사회에 약간 하층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도 논리정연하게 말할 줄도 모르고 하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 강도 캐릭터가 무식하긴 해도 한 가지는 안단 말이죠. 딸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경찰한테 말하는데 먹히지 않죠. 경찰이나 뭐 등등. 여기서 이제 이 장막에 갇힌 송강호를 보면서 이제 유가족의 두 번째 의미는 정신병자입니다. 유가족은. 이 영화에서 비춰지는 건 이상한 사람들, 헛소리하는 사람, 유언비어하는 사람, 정신병자. 결국은 이제 이 송강호의 가족이 탈출하죠. 그 경찰이랑 의사랑 간호사를 약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탈출을 하는데 언론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죠. 언론에서 보도 내용이 뭐냐면 얘네 이 바이러스 보균자로 의심되는 애들이 탈출했다. 공무집행 방해다. 뭐 그런 식으로 테러리스트로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일이 그러면서 이제 송강호 얘기, 배두나 얘기가 나오는데 박해일 얘기를 안 하니까 박해일이 왜 나는 안 나와 이러면서 씹탱들이
민주화에 몸을 바쳤는데 뭐 취직도 안 시켜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박해일은 어떤 캐릭터냐면 8, 90년대 뭐 데모를 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청년 백수예요. 그러니까 사회 불만 많은데 백수인 어떻게 보면 좀 사회 부적응자로 분류될 수 있죠. 그러니까 배두나가 그나마 전국체전 동메달리스트 배두나가 그나마 사회생활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조금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언론을 조금 짚자면 지금 중요한 게 괴물이 그 괴수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왔고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언론에서 다루는 건 이 지금 가족이 주요 뭐 얘네가 마치 가해자인 양. 전 이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뭐 지금 기억나는 채널에서 단독으로 때린 뉴스 중에 하나가 세월호 실소유자라고 알려진 유병헌의 아들 유대균의 그 치킨 뉴스 있잖아요. 소심한 목소리로 뼈없는 치킨 주문.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했어. 그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양념 시켰냐, 후라이드 시켰냐, 뭐 치킨물을 시켰냐, 뭐 등등. 그랬더니 채널A의 라이벌이 TV조선이잖아요. TV조선이 견제합니다. 견제 내용이 뭐냐면 유대균은 닭을 싫어하고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싸움하면서 TV조선에서 또 단독을 때려요. 유대균의 그 경호원이 여자 경호원이었잖아요. 그 박수경이라고. 그러니까 남자 의뢰인 여자 경호원이면 되게 씹기 좋은 둘의 무슨 사이냐. 이거 굉장히 언론에서 다루기 좋은 소재잖아요. 요즘 또 그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여비사. 아, 그쵸.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뭘 때렸냐면 그 경호원 이름이 박수경인데 박수경은 사실 겁쟁이. 이게 또 헤드라인 뉴스였어. 내가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MBC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하고 24시간 채 안 됐을 때 휴대폰 보험금이 20만 원이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있었고 KBS에서는 박근혜가 팽목항 방문했을 때 뭐 박수 소리를 깔았죠. 박수를 깔고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박근혜 탄핵 전까지 2년인가 3년 동안 북한 뉴스 빠진 적 하루도 없어. 하루도. 제가 그걸 일부러 셌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북한을 보도합니다. 세월호 그 기간 중에도. 이런 걸 보면서 만약에 이 세월호 전이었으면 이 언론 그 박해일이나 이런 거 언론씬을 보면서 누군가는 봉준호가 너무 한국 언론을 너무 이렇게 얕잡아보고 희화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8년 뒤에 우리의 현실은 이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먼지 독극물 얘기를 하자면 본질은 중요한 건 독극물이잖아요. 먼지는 사실 껍데기잖아요. 먼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되게 먼지 같은 하등 도움 안 되는 뉴스인데 먼지를 보도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관심사는 독극물에서 멀어지는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이 봉준호가 그걸 첫 장면에 아주 잘 넣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처음에 극장 가서 봤을 때는 자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오래됐죠. 10년 전이야. 기억이 안 나고. 어제 다시 봤을 때는 자막이 없어서 듣는 걸로만 들었을 때는 거기 버린 이유가 먼지 때문에 먼지는 그냥 청소를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하냐. 미스터 박인지 미스터 강인지를 갈구려고 일단 한 거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짓이. 그다음에 저 약품을 버려라. 근데 저걸 폐기해야 되는데 절차에 의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쏟아서 버려라 여기다가. 그냥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먼지랑 먼지 묻었기 때문에 이 버려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요. 그 먼지가 싫다. 들리니까. 먼지가 제일 싫다. 먼지가 싫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려라. 그리고 이 90만 얘가 그 처음에 얘가 한국군 같은데 이 사람이 살짝 거부하다가 그 명령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이거 버리려면 절차에 의해서 폐기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야, 한강 넓은데 뭐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버리면서도 먼지를 한번 닦는단 말이야. 얘도 스스로 합리화한 거죠. 먼지 때문에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 얘도 얼렁뚱땅 넘어간 그런 장면이에요. 먼지와 독극물 명백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언론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에이전트 옐로우라는 생화학 무기를 수입을 해요. 뭐 외교, 안보, 경제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할 때 같은 시간에 강두가 생체 실험을 당하죠. 머리에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노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알아듣고 이제 강도가 탈출해서 이제 괴물이랑 추격전을 하잖아요. 사제총으로. 근데 거기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씬이 있어요. 매점에서. 그때 고화성이 나타나잖아.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는데 극장에서 당시에. 이건 뭐냐면은 이제 가족들의 환상이죠. 환상. 좀 짬뽕했는데. 상황을 좀 짬뽕해갖고. 그 추격전 하다가 매점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 그건 가족들이 다 있을 전 상황이고 잡혀간 후에는 생체 실험 당하고는 따로 갔지 자기가. 그런가? 생체 실험 전이긴 하는 거. 그런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환상 씬은 뭐냐면은
사실 이 가족이 바라는 건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냥 식사 한 끼 하는 겁니다. 식사 한 끼. 근데 이 가족들에게 식사 한 끼는 환상이죠. 근데 이 가족들에게도 송강호에도 환상이고 2014년에 304명에게도 가족끼리 식사 한 끼 하는 건 그냥 사치예요. 환상에 불과하다 이걸 넣은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괴물이 죽잖아요. 괴수가 이제 뭐 송강호가 결국은 꼬챙이 한 방 찔러가지고 급소 맞고 죽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 보면 여전히 송강호는 그 매점지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밤에 이상한 것 같은 게 총을 잡고 살짝 경계하잖아요. 이 송강호에게 한강은 삶의 터전인데 여전히 삶의 터전인데 트라우마가 있는 공간이고 암흑의 공간. 송강호는 아마 평생을 그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괴수한테 거둔 고아성이 죽어가면서 지켜간 그 꼬마를 이제 그 송강호가 거두는데 그때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결국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다 뭐 이런 내레이션이 나와요. 그리고 송강호가 그걸 TV를 이제 꺼버리는데 이때 저는 뭐랑 오버랩이 됐냐면 메르스 때 정부에서 했던 발표 중에 하나가 유언비어 유포시 엄중 처벌한다. 그게 있었어요. 메르스 때. 저는 그 당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어릴 때 도시괴담 있잖아요. 진짜 콩알매 귀신, 망태 할아버지, 빨간 마스크. 저 때는 막 흑장미, 백장미라고 뭐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막 이순신. 밤에 싸우고 있다고? 그런 괴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괴담들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자애들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담임 선생님 막 몰라. 그럼 우리는 되게 답답하고 그랬는데 그 구성원의 책임자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그 학교에 보통 도시괴담이 있으니까 학교에 연쇄살인범이 들어왔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경계를 강화하고 전 구역을 수색한 뒤에 연쇄살인범은 없다 이렇게 밝혀주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그 사람은 겁에 질리면 한 달이 건너면 소문은 커지기 마련이고 민들레가 연쇄살인범이래 이렇게 바뀌어있죠. 그러면 그 겁에 질린 사람이 소문이 커진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를 밝히지 않고 엄중처벌한다는 건 그 메르스 때 기억해 보시면 그 정부에서 한 몇 주를 감염 병원을 늦게 발표해요. 제일 늦게 발표한 게 삼성병원이고 삼성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단 말이죠. 정보를 차단한 그 정부가 헛소문 그 유언비어 유포시 처벌한다. 저는 그게 국민을 협박하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전 영화 그 마지막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세 번째 의미는 결국 송강호는 딸을 잃은 유가족 그리고 그 꼬마애는 형을 잃은 유가족이잖아요. 유가족과의 연대하는 사람들. 이게 또 2014년에 뭘로 등장하냐면 참 인상적인 현수막 중에 5.18 엄마가 4.16 엄마에게 그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소 이 현수막이 있었단 말이죠. 그 광주에서 아들 딸이 죽어도 몇 년 뒤에 서울에서 와서 얘기 함부로 못했잖아요. 내 아들 2년 전에 죽었어 뭐 이러면 네 아들 빨갱이야 이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이 사람 뭐 제주 사상 같은 경우 50년 동안 추모를 못했는데 이런 그 한스러운 사람들 간의 연대 이게 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위로받지 말라라는 인터뷰를 대구 지하철 유가족이 세월호 유가족의 메시지로 보냈어요. 섣불리 위로받지 말라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대구 그 유가족들이 합의를 했대요. 그 배상 문제로 합의를 했는데 합의대로 이행을 제대로 정부에서 안 돼가지고 대구시 공무원이랑 다툼이 있었고 공무원이 멱살잡이까지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구 유가족들은 아는 거죠. 함부로 합의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섣불리 위로받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결국 유가족끼리 연대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봉준호가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국가가 괴물이었습니다. 영화상의 괴수는 사실은 돌연변이 괴수이긴 한데 그가 힘이 세니까 뭐 하마나 뭐 코끼리 정도 급속 꼬챙이 맞으면 죽는 아주 약한 존재인데 진짜 영화 속의 괴물은 이제 국가였던 거죠. 그리고 가족에게 국가가 괴물이었고 그 영화 포스터 보면 괴물 포스터 보면 이제 가족의 사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 나서야 되고 그 포스터 맨 아래에 제일 마지막 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 써있냐면 실로 믿기 힘든 사건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실로 믿기 힘든 사건이 괴수가 등장한 게 아니라 돌연변이는 어느 시대나 있잖아요. 뭐 그 꼭 과학적인 돌연변이가 아니라도 자연 돌연변이는 어느 시대나 몇백만 분의 1로 나오는데 실로 믿기 힘든 사건이란 우리가 국가라고 믿었던 그 세금을 냈던 그 국가가 괴물이다. 이게 믿기 힘든 사건이 아닌가. 이거 좋네.
마지막에 음악이 있잖아요. 엔딩 음악. 그 괴물 엔딩 음악이 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음악을 들어보면은 여기서 틀지 말고 틀지 마요. 나중에 제목을 알려줘. 너무 조잡해. 거기서 틀면 들었을 때. 잘렸다. 그 엔딩 음악이 있어요. 엔딩 음악 보면 되게 그 약간 삐에로 느낌 나요. 우스꽝스러운데 쓸쓸하게 엔딩 음악 그 음악도 잘 작곡한 것 같습니다. 저기 자막 올라갈 때 나오는.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를 한 문장으로 말하시오 이러면은 저는 이제 어른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른의 기준이 그 25살의 책임, 뭐 40살의 책임, 70살의 책임 그 나이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라고 보는데 한국 사회에는 과연 어른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흔히 하는 표현입니다. 그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던져보자면 그 세월호 관련해서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왜 배가 180도 회전을 했는가, 왜 국정원이 일개 회사의 배를 국정원이 관리하는지, 왜 위치와 시간을 조작하는지, 왜 유병원 시신이 야산에서 발견되는지, 왜 300명 넘게 죽었는데 구조 책임자가 승진하는지, 왜 유족을 민폐로 몰라고 지시하는지, 이거 청와대 문건 나왔죠. 그리고 왜 비난 집회, 저는 2014년에 살아있는 괴물, 악마를 보았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보지 않는데 단식 투쟁하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 투쟁이랍시고. 자, 그럼 비난 집회에 계좌 추적 뭐 문건 다 나왔죠. 청와대와 정경련. 그 왜 정부와 정경련이 지원하는지, 왜 쇠파이프는 되면서 추모 리본을 막는지. 제가 2014년 8월쯤에 삼청동을 가고 있었는데 밥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냥 약속 때문에. 뭐 아무런 리본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근데 사복경찰이 오더니 신분증을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유가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야. 뭐 저는 유가족은 아니지만 넌 그게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그게 왜요? 이랬더니 그 다음 말이 더 빡쳐. 실은 말고요. 이러는 거야. 경찰이요? 경찰. 경찰은 확실히 옆에 이제 그 정법 경찰 옆에 있었고 실은 말고요. 이러는 거야. 너무 어이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추모 리본을 막는가? 뭐 난 리본은 당시 안 했지만. 그리고 왜 유족이 6개월 뒤에 합의를 했는데도 2년간 인양을 안 했는가? 그리고 뭐 왜 대통령 7시간 그리고 L 호텔 CCTV 기록이 삭제됐는가? 뭐 등등의 수많은 의문에 우리는 아직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짜잘한 질문은 다 그냥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첫 번째 질문. 왜 침몰했는가? 이거는 대답이 지금 돼야 되는데 4년이 지났는데 이 대답도 안 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또 그러잖아요. 야, 아직도 세월호냐? 이 말은 저는 뭘로 들리냐면 우리 일가족이 살인범한테 죽었어요. 근데 4년이 지났는데 살인범을 아직 못 잡았어. 그래서 범인 좀 빨리 잡아주세요 했더니 너 아직도 그거 같다 그러냐? 라는 거랑 저는 다름없다고 봅니다. 지금 죽은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할 말은 끝 약쟁이님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요거 좀 읽어주고 마무리를 하죠. 요거 아주 뭐 길진 않습니다. 왜 제가 읽어야 돼? 아 이게 제가 읽으면 좀 느낌이 안 살아서 이게 그 정하게. 간단히 소개하자면 그 합동 분향소에서 발견된 이름 모를 편지인데 요것만 천천히. 저 이런 감정 이게- 못 싣는 거 아니 알죠? 난 더 이상 여성의 글이기 때문에 여성의 글이라서 구글 번역기 그 네. 음성 같아. 구글 그렇지, 그런 거 번역기인데 경상도 버전. 이거를 뭐 천천히. 저 이런 거 제일 못 하는데요. 난 울 것 같아서 못 읽겠어요. 뭐 진짜? 일단 아유 계속? 안 해.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낳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제가
팽목항을 열흘 뒤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세월호 침몰하고 열흘 뒤에 팽목항 갔다 왔는데 그때 1박 2일로 갔는데 저녁을 먹다가 저 혼자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소주병 들고 제 옆에 앉는 거예요. 거기서 소주 먹을 사람은 유가족밖에 없잖아요. 전 유가족을 그때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 혼자 이렇게 바로 옆에서 소주를 드시길래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기자 양반이냐? 그래서 저 기자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자기 자식이 쌍둥이인데 딴 학교래. 그러니까 보통 쌍둥이는 같은 학교 되잖아. 근데 딴 학교로 배정돼서 원래 고등학교 입학할 때 되게 싫었대요. 그게 왜 딴 학교 배정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딴 학교 된 게 너무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있어서요? 한 명이라도 딸이라도 살아서. 그렇구나. 딸이라도 살아서 다행이다. 지금 아들은 아직 바다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아직 열흘 됐을 때는 막 대중 여론이 뭐였냐면 그래도 기적은 있을 거야. 약간 이런 여론이 아직은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솔직히 살아있는 거 이제 안 바란다. 시신이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유가족한테 들은 건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경황이 없어서 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수요일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토요일에 시신을 건졌는데 그 딸을 건졌단 말이에요. 딸을 건졌는데 그 되게 몸이 퉁퉁 불 줄 알았는데 애가 너무 자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냥 평상시 모습대로 자고 있는 것 같아서 흔들면 깰 것 같더래요. 죽은 건 맞지만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대. 죽은 지 얼마나 됐냐고. 대략 잡아서 3시간 정도. 그때 그런 네. 인터뷰가 제가 그 어떤 아주머니께 들은 말입니다. 전 그래서 세월호를 구조 실패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집단 학살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자 소감 및 한 줄 평. 저 민들레 얘기 듣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좋았다고 했던 부분 국가가 진짜 괴물이었구나 그걸로 할게요. 문지기. 네, 되게 수업을 듣는 기분으로 들었고 영화가 한 번 더 새롭게 보이고요. 한 번 더 보면 더 갑갑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선생님이 아닐까? 민들레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설마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약쟁이.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진짜 이게 2006년 영화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12년 동안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그거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처럼 그쵸. 네,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한 가지만 빠졌어. 북한 얘기가 안 나와. 괴물에는. 그런데. 용산 참사 그 영화 뭐였죠? 염력에는 나오죠. 북한 얘기 깨알같이. 네. 그것만 빠지고 너무 똑같죠. 네. 벌어진 일하고. 이런 게 보편적이라면 너무 씁쓸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가 이렇게 삽질하는 게 이게 하나도 개선된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때 얘기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상을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진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게 이제 어제 보니까 더 이게 현실을 반영했구나 싶어서 더 재미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뀔까? 대체 바뀌긴 할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정부가 바뀐다고 좀 희망을 갖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새. 그리고 제가 아까 그날바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일하러 갔었는데 직원분이 보셨대요. 근데 보셨는데 그분은 사실 작년까지도 세월호 이런 일에 크게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냥 보통의 시민으로서 인양을 한다 그러면 뉴스 보면서 인양하는데 돈 많이 드는데 몇 명 건질려고 인양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세금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었대요. 임진태 논리네.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러셨는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오히려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이번에 보시게 됐는데 보고 나서 이거를 좀 다른 사람이 또 봤으면 좋겠다 해서 또 다른 동료분께 권했대요. 근데 그분은 무거운 거 보기 싫다. 그러고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다 사람을 건지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분 진짜 보셔야겠네.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보기 싫다는데 무거운 거 마음 무거워지기 싫어서 보기 싫다는데
이게 정말 갈 길이 멀다는 생각 오늘 또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이게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얼굴을 봐가지고 참, 내 마음도 같이 안 좋아지네. 그렇군요. 저는 뭐 세월호와 연관지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영화 자체로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감 얘기를 하면 국가가 괴물인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나오는 진짜 그 생선 괴물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어떤 국가적 재난을 그냥 괴물로서 상징한 거고 그것에 대처하는 정부 조직이 어떻게 이거 해결해 나가느냐 얼마만큼 헛발질하고 허둥대면서 더 문제를 키워가는가 그거를 영화에서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제일 후진 국가가 이런 나라인 것 같아요. 국가의 가장 원시적인 단계가 안보 국가잖아요. 국가가 없었던 시절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다가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권력을 집중시킨 국가라는 조직을 세워서 일단 안전해지고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내부의 무질서로부터 좀 보호받고 대신 국가에게 강력한 권력을 집중시켜서 좀 우리가 억압받더라도 국가를 가장 원시적인 단계에서 안보 국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 국가가 돼서 야 이제 우리 좀 안전하게 사니까 좀 먹고도 좀 살자 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풍요롭게 사람들을 만들어지는 발전 국가 그 다음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린 밥만 먹고는 또 다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고 스스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고 좀 더 자기 개인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복지국가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국가의 발전 형태가 괴물 영화에서 보면 정부에서 하는 짓이 보면은 내부의 무질서로부터 국민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거는 가장 원시적인 단계의 안보국가 단 한 가지 책임 무질서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역할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악의 국가의 모습을 영화에서 괴물 사건을 떼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최악의 국가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또 마음이 또 착잡해졌는데 그 원래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약쟁이가 마음이 착잡하다고 해서 내 마음도 급속도로 착잡해지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안보국가 발전국가도 아니고 안보국가 시절로 회귀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버둥거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착잡해지네요. 저의 한 줄 평은 아까 이 작가님이 정부가 삽질한다 표현을 했으니까 삽질이 엉뚱한 데 하는 게 원래 삽질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람한테 삽질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제 한 줄 평은 국가가 괴물,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는 있죠. 바로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팟캐스트로 연대하고 팟캐스트로 위로받으면서 영화 오덕을 5번씩 1인당 다운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갑시다. 다음 주 영화는 그 개봉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날이잖아요. 그 다음 주 컬처데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컬처데이인데 컬처데이 날은 특별히 영화값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 만드레이크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영화를 값을 대납해 주시겠다. 네, 제가 뭐 그 정도야 뭐 그런 제안을 이렇게 하시니까 컬처데이 때 살인 소설? 살인 소설 영화 개봉하는데 그걸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은 만드레이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그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써놓은 영화 오독 공식 메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만드레이크와 오붓한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해.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오늘 왜 이래 분위기가. 자, 약쟁이 오랜만에 어땠어요? 제가 머나먼 타국에서 영화 오독을 들으면서 굉장한 위로와 역시 이제 국가보다는 네, 팟캐스트가 위로가 된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냐? 팟캐스트한테 의지해야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의지하고 5번씩 다운로드해서 듣고 그랬는데요. 아유 잘했네. 언제 업로드 되나? 언제 업로드 되나 매일 기다리고 한 분 더 계시던데. 그랬었는데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좀 심각했다면 제가 돌아와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그 확대 해석과 약쟁이의 복귀가 갑자기 맞물려지는 바람에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제 인사는 영화 첫 장면에 주한미 팔군 장면 다음이 어떤 사람이 한강에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뭔가 커다랗고 시커먼 뭐 그런 거 모르냐 그랬더니 동료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죠. 이게 세월호가 왜 그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 당했는데 이게 왜 정부 탓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봉준호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두뇌 빠진 새끼들, 끝까지 두뇌 빠진 새끼들이 되지 맙시다. 시민이 되자는 얘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약쟁이가 있어야 되는구만. 학생이 있어야지. 이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약 우리끼리 썼으면 여기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늑대와 같은 투쟁 상태가 벌어질 뻔했어. 왜요? 들을 때는 제가 없어서 더 재밌더만. 진짜. 진도에 갔다 왔다. 가슴이 무너졌다. 살아있길 바랐던 가족은 시신 찾길 바라는 유족이 되었다. 다음 생에는 꽃으로라도 이 땅에서 태어나지 말거라. 같은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미처 못한 어리광도 부리거라. 바다에서 못 피운 꽃은 하늘에 올라 별이 되었다. 굳은 날이 다시 와도 너희가 굳진 않으리.